국가보훈처는 오늘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27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합니다. 1919년 2월 1일 만주 지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한다. 대한독립선언서와 28독립선언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3.1운동은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지입니다. 3월 1일에 YTN2가 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하면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이날 이후로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 소리가 들렸던 그 역사요. 네, 마치 그날의 만세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3월 1일이 되면 뭔가 더 마음이 뭉클하고 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유전사는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독립을 외친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술국치라고 하죠. 이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 경술련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당시 어땠나요, 박사님? 네,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시작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의병항쟁을 진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 나라를 뺏기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1910년에 8월 16일에 통감 데라우찌가 비밀리에 이제 총독이었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의 협상을 준비를 하죠. 네. 그래서 8월 22일에 합병조약이 비밀리에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1910년에 그렇게 불공정한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이 되고 거의 10여 년이 흘러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조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또 오랫동안 독립국가로 살아왔고 네. 당연히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또 의병항쟁이 진압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만주나 간도로 망명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무력 항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일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이제 조선을 힘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강압적인 체제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사에서 무단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단 통치를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고요. 총독은 육군이나 해군 대장급만 임명이 가능하게 하죠. 네.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네. 헌병 경찰 제도라고 불리는 일반 경찰 제도보다 더 강압적인 네. 경찰 제도를 그렇죠. 운영을 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일반 경찰도 그렇지만 헌병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그래서 재판 없이 구금, 벌금, 구륙, 심지어 퇴형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우리에게도 빼앗긴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세계도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는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때죠. 우리나라에서 토지조사 사업과 그 무단 통치가 시행되던 때에 유럽에서는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3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네. 당시 1차 세계대전은 어떤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경쟁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건 그들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이 실제로 국가 내부에서는 사회혁명으로까지 발전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이 전쟁을 막는 뭔가 조약이나 방법을 찾아야겠다. 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8년 1월 8일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직 1차 대전이 안 끝나고 종전을 향해 가던 때인데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이날은 민족 자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뒤로 몇 번의 연설을 통해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이 대두하게 되죠. 한 민족이 국제회의나 적대국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한 통치자에서 다른 통치자로 양도될 수 없다. 즉 그 민족의 뜻과 무관하게 테이블에서 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민족적 열망은 존중되어야 한다. 민족은 그들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만 통치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족 자결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내용인데, 네. 근데 이거 해석을 강대국이 그리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해석하면 이거 소수 약한 민족은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원칙이 천명이 되니까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에게서는 굉장히 하나의 새로운 원칙,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방법론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당연히 식민지였던 이 조선, 그러니까 한국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몇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전달을 네. 해드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은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주장이며 2천만의 생명을 상실한 이번 유럽 전쟁 그리고 민족 자결의 제의로 세계가 새롭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천도교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선생이 법정에서 제시하신 내용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소식을 듣고 국내외에서는 독립운동의 숙독 공론이 돌았다. 도처에서 비밀 운동이 시작됐다. 현상윤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말 구체화됐던 게 1919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기로 했던 파리 강화회의죠. 1919년 1월에 벌어진 것으로 이제 파리 평화회의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1차 세계 대전 후에 종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예,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의 대표로 외국어에 유능한 김규식 선생을 선발을 했고요. 이외에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보내서 이 독립을 호소하자라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죠.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과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항일 감정을 더욱 격화시킨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진다. 일제 강압적 진압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체포되지만 독립의 의지는 꺾지 못한다. 최초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다. 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고종의 죽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과 또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모여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3월 1일 이전에도 독립선언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1910년에 국권을 잃은 뒤에 우리 민족이 했던 첫 번째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네. 만주와 중국 본토, 연해주와 미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의 명의로 중국 지린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게 기폭제가 돼서 2.8 독립선언 그리고 3.1 독립만세 운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도 이 열정이 지금 많이 전이가 되어 있었던 상태죠? 그럼요. 예, 무호 독립선언서 다음으로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선포가 되죠.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2월 8일에 유학생 학우회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를 한다라고 공지를 하고 오후 3시에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200명의 학생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시험 문제 내용 오후 3시로 꼭 적어야 되는. 네, 백관수가 단위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한다. 이 소식을 그래서 손병희가 듣고 젊은이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천도교도 걸기를 결정을 합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작을 하고 여기에 또 불교 인사들도 참여를 해요. 또한 이 종교계 인사들과는 별도로 교육계,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단, 중등학교까지 조직을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교계와 이 학교가 모여서 이제 3.1 운동의 어떤 중심축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1 운동 시작만 남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터지는데 원래는 이제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낭독하기로 했는데 이게 종교계 인사들, 소위 말하는 민족 대표 33인과 별개로 학생
이제 학생회장 팀들이 따로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막 연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수사민들이 보니까 이게 사건이 커질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위가 나가면 이게 결국 충돌이 날 것이다. 네. 그래서 장소를 급히 바꿔서 태화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엄청난 희생을 부른다는 네. 것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후대의 어떤 운동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는 음. 다른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인 비난을 할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하고 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 일에 유일하게 외국인도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라는 인물이 있죠. 영국에서 태어나셨고요. 캐나다에서 이 세균학을 전공을 네. 하셨어요. 어허. 그래서 1916년에 네.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어허.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서 어. 세균학 강의를 맡고 한국하고 인연이 되신 분입니다. 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일으켰던 이 거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만세 운동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유일한 외국분이세요. 예, 거사 하루 전인 2월 28일 저녁에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던 이갑성 선생은 이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가서 독립 선언서를 보여주고 이걸 빨리 사본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이 백악관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이 파고다 공원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열릴 것이니 사진기를 가져와서 현장 취재를 해주셔서 이제 이 시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사를 해서 네. 언론에 알렸고 그리고 한국 탄압에 맞서 이 일본 고관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 투고해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분입니다. 와, 정말 스코필드 박사님이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있었네요. 그럼 3월 1일 당일에는 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실 이건 우리가 많이 본 풍경 비슷해요. 말 그대로 시위로 훅 네. 번져나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져나갔고 네. 오. 계속 진행이 됐어요. 서울에서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심지어는 이 만세운동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니?라고 반대를 했던 윤치호마저도 네. 막상 학생들이 막 이게 시위하는 걸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당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과 주었던 그런 현장이 된다. 이게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네,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충돌이 벌어져요. 네네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충돌이 벌어지는데 결국 일본군들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서 폭력적인 진압, 강제 진압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제암리 사건이죠. 수원의 그 제암리에서 네. 교회당에다가 20세 이상 남자는 모두 모아라 하고 이제 불 지르고 아이고 저런. 나오는 사람은 다 조준 사격으로 아. 사살을 하고 뭐 거기다 이제 확인 사살까지. 예, 스코필드 박사가 작성한 제암리 대학살과 수촌 만행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월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네. 기록으로 남기며 일제의 비인도적인 탄압에 맞서 싸웠죠. 네. 특히 화성 제암리와 이 수촌리를 직접 방문해서 네. 일제가 자행한 방화와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진짜 훌륭한 박사님이다. 정말 감사하다. 네. 그러면 3.1 운동, 이 만세 시위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전환, 세계적으로도 그랬고요. 어떤 것을 바꿔 놓았다라고 봐야 할까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때 사익도가 이제 취임한 한국에 내린 포고문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화 정치의 목적과 방법을 잘 보여줘요. 조선 통치의 방침은 차별 없이 다스린다는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본인은 공명정대한 정치를 곁들고 많은 사람의 편의와 민의를 창달하겠다. 뭐 등등 좋은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진짜 결론은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저항하는 사람은 용서치 않겠다. 가차없이 다루겠다. 네. 강점기는 실제 무단이 기본인데 다루는 방법을 조금 바꾼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무단 통치가 기본이에요. 네네네. 강점기는 실제 무단이 기본인데 다루는 방법을 조금 바꾼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하긴 하지만은 이 문화 정치의 기본적인 방침은 분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할 통치라고도 하고 하는데 원래 모든 통치의 기본이 디바이드 앤드 룰이잖아요. 분열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잘 살게 해줘가지고 우리 체제에 복종시키겠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선 민족을 위해서 하는 통치인 것처럼 위장을 네.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선인들을 분열시키겠다는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분열의 방법이 문제인데 분열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회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대립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하면서 무수히 봤지만 식민지 독립한 나라들이 왜 지역 분쟁, 종교 분쟁, 내전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우리가 네.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어요. 네. 네. 그게 사실은 그 제국주의 지배 기간에 더 강화되고 찢어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그 뭐 인도와 같은 어떤 종교 분차라든가 민족 차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총독부가 가장 주력했던 것이 보고서에 보면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이후로 한국인들은 실력 양성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건 그 경제를 성장시키고 네.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네. 건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가 해야 되는. 가지고 있는 다 기본적인 네. 과제고 네. 특히 낙후된 나라나 뭐 경제나 군사력이 네. 미약한 나라한테는 절대적인 과제잖아요. 네. 이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냐. 뭐 일본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일본인 회사에서 취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개로 친일파를 육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무장 운동이라든가 투쟁하는 사람하고 분열시키자. 그 집안 싸움을 일으키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안에서는 이렇게 막 우리는 분열시키려고 하고 또 네.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 열정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지금 밖에서는 임시정부 뭐 이야기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요? 지금? 맞습니다.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어허. 3.1 운동 이후에 해외에 여러 임시 정부가 생겼었어요. 하지만 어. 이 임시 정부들이 상해 임시 정부로 통합이 되죠. 아, 이 3.1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저력과 열망을 확인을 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행동 밑바탕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 내용들이 이때 당시에 그러면 정말 많은 지식가들의 어떤 고충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3.1 운동의 근원된 것이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했는데 네. 사실 민족 자결주의가 제일 애매한 게 모든 식민지를 독립할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독립할 자격이 있는 실력을 갖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력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주변 나라의 침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아니겠느냐.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럴 힘이 있으면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네. 뭐 냉혹한 국제 정치에서 남의 도움만 받아서 저기 독립을 유지한다는 게 힘든 일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나라가 성장해야 한다는 이것이 3.1 운동 이후에 네. 더더욱이 더 강력하게 이제 우리 민족에게 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새겨가야 할 교훈 한마디씩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때 서울에서 어떤 여학생분이 저희 할머니 버리신데 사실 이제 시위 현장에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종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네. 그때 경찰서에서 경찰이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독립을 원하느냐? 네. 독립을 원한다. 너희가 군대가 있느냐? 군함이 있느냐? 너희를 도와줄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똑같은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지킬 힘이 없다면 우리를 도와줄 나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이런 비극을 반복할 수가 있다. 네. 네. 종군 기자로서 분쟁 지역을 되게 여러 곳을 가봤어요. 그런 저에게는 3.1절 그리고 3.1 독립 만세 운동 그리고 해방된 조국 그로 인해 해방된 조국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힘들게 찾은 조국의 독립이죠. 그리고 어렵게 지키고 발전시킨 조국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오늘도 그렇지만 이 3.1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런 의미를 좀 더 생각하고 예, 어디 가도 제가 보장한 건데 어디를 가셔도 이런 조국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네, 3.1운동은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해도 뭉치면 강하다는 것,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굴곡과 상처로 얼룩진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동적으로 그 굴곡을 펴나갔고요. 얼룩을 지웠고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날의 만세소리,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